자, 방금 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딸이에요. 이쁜 공주님이 탄생했어요. 네. 자, 그러자 산모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두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시나요? 왜 감사하다 그러지? 자, 아이를 낳은 여성이 따로 있고 네. 대리모. 대리모. 대리모 정답입니다. 사실 아이를 낳은 여자는 대리모였습니다. 대리 출산을 의뢰한 여성이 몸이 많이 약한 편이라서 첫째 아이 임신 당시에 거의 합병증으로 죽다 살아난 거예요. 몸이 많이 약했어요. 어렵게 첫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둘째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리모를 통해서 둘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뒤에 이 아내분이 SNS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뭔데요? 바로 한 부부가 쌍둥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그 쌍둥이를 안고 있던 그 남자가 남편이야?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나 지금 잠깐 정리가 지금 여자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네. 아까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을 한 여자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대리모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렇죠. 이제 대리모는 아이를 낳아주고 끝났고 그리고 이제 대리모를 의뢰한 본처가 있고 본처가 어느 날 남편이 또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진을 또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제3의 여인의 등장이죠. 네. 게다가 이 쌍둥이 엄마라는 사람, 네. 쌍둥이 엄마라는 사람은 아내도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 대리모. 아니죠. 대리모가 입원했던 병실에 바로 옆방에 있던 산모였습니다. 산모였습니다. 너무 막장이다. 아니 이번에는 좀 건강한 관종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면 그 애가 남편 애였어? 그렇죠. 그 쌍둥이가 그 옆방에서 애 낳은 여자가 그 쌍둥이도 남편의 아이고 이 대리모로 낳은 아기도 남편의 남편의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본처와의 사이에서 이미 또 하나 있어요. 첫째 아이가 또 있었고 그럼 그 남편은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하는 그 병원과 자기 내연녀의 병원을 같은 데로 예약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병원이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은 병원에서 그렇게 이거 실화예요? 싫어합니다. 참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구나.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겠죠. 그럼 그러자 남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아주 태연하고 아주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이를 더 갖고 싶은데 너는 몸이 안 좋잖아. 그래서 다른 여자의 도움을 좀 받았어. 오해하지 마라. 다른 관계는 없었고 나는 그저 내 정자만 기부해준 것뿐이니까. 당당하다. 오히려 당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이 미치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뭐 미안하다라던가 뭐 잘못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려버리면 듣는 사람이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사진까지 올릴 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관종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겠죠. 네. 오늘의 핵심 아이템이 바로 관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계속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아내가 SNS에서 확인했다는 그 문제의 사진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일론 머스크네. 저 남자 얼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여러분 혹시 일론 머스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좀 떠오르십니까? 도지코인, 도지아빠. 아, 도지코인, 도지아빠. 예, 예. 네네네. 테슬라? 그렇죠. 전기차 업체. 전기차. 그러니까 SNS를 끊임없이 하는 걸로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무슨 뭐
마크 제이코퍼스랑도 마크 주스. 무슨 뭐요? 마크 제이코퍼스. 주크박스요? 마크 제이콥스는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크 저커버그.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랑도 뭐 레슬링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뭐 대결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그래. 이거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Original Don Dada. Pan the string, man, I give them fire. General thing, me not fit retire. Never do yes, we only do wire. Original Don Dada. Pan the string, man, I give them fire. General thing, me not fit retire. Never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편의상 아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법적인 부부관계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된 거죠. 자, 캐나다 출신의 가수 그라임스와 함께 살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라임스. 그리고 한 명의 여성이 더 있었잖아요. 쌍둥이를 낳은 여성은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일하던 동료인 질리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아, 동료였어. 그렇죠, 동료였죠. 자, 이 쌍둥이 엄마 질리스는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예일대학교 출신이고요. 아이비리그. 그렇죠. 2020년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AI 분야 대표 여성 리더 8인에 뽑혔던 엄청난 재원이었습니다. 그런 질리스에게 일론 머스크가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있대요.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넌 질리지가 않아. 질리스. 질리스, 너 질리지가. 내 알을 낳아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아이를 낳아야 돼. 근데 그거 알지? 아빠의 DNA도 잘 챙겨야 된다? 네가 준비만 됐다면 내 정자를 너에게 기부할게. 베풀듯이. 베풀듯이. 그냥 정말 정자를 받아서 체외 규정을 한 관계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왜 일론 머스크의 정자를 또 받았냐? 이 여성은 원래 비혼주의자였어요. 질리스는. 그런데 비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일론 머스크의 정자를 기증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당연히 이 일론의 여자친구 입장에선 정말 환장하고 미쳐 팔짝 뛸 노릇이지만 그렇죠. 일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SNS에 당당히 혼외자 사진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답다.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네요. 전혀 없죠. 네. 산모들이 겪는 고통이나 힘든 거 뭐 이런 거에는 안중도 없고 동시에 같은 병원에서 일론 머스크 본인의 편의만 생각하는 아 이것도 정말 나르시시즘의 끝판왕 같아요. 이 일론 머스크에게는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이 4명의 아이들이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자, 지금까지 공개된 일론 머스크의 자녀만 총 11명입니다. 다복하다. 무슨 자기가 약간 황제라고 생각하나? 자, 그래서 한 기자가 일론 머스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도대체 아이를 왜 이렇게 많이 낳는 겁니까? 자, 일론이 뭐라고 답했을까? 아, 뭐라고 했을까? 자, 일론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If people don't have more children, civilization is going to crumble. Is this why you have so many children? I'm trying to set a good example. Yeah. 약간 자뻑이 심하다 이런 생각. 자뻑이 심하다. 맞아요. 그리고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식 많이 낳아서 잘 기르겠다는 맞아요, 그걸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약간 마인드가 좀 중세 왕 마인드. 있네. 맞아. 아까 너무 걸렸던 말이 어떤? 질리스한테 네. 너처럼 똑똑한 여자가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우생학이라는 우생아? 과거의 우생학이 뭐냐면 우수한 유전자는 널리 퍼뜨려야 되고 열등한 유전자는 없애야 된다. 이건 또 무섭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생각이고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이 일론 머스크는 정말 자기 자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정말 나르시시스트 전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아이가 11명이에요. 예. 그만큼 만난 여자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네.
자, 일론 머스크를 거쳐간 여자들은 공식적으로 6명입니다. 6명인데요. 첫 번째 아내는 대학교 때 만난 윌슨이라는 여성인데요. 과연 일론 머스크는 어떤 남자친구였는지 예. 한번 보시죠. 윌슨,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미안, 난 시험이 코앞이라 공부를 좀 더 해야겠어. 다른 친구랑 가. 아, 오늘 공부 끝. 세상에 벌써 6시간이 지났네. 헉! 엄마! 일론! 너 왜 거기 있어? 윌슨, 공부 다 했어? 나 아이스크림 사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계속 기다렸다고? 너 손에 아이스크림 다 흐르고 있잖아. 이런 상황이에요. 어때요? 너무 무서워. 아, 여긴 오히려 무섭다. 너무 싫어. 6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 그 아이스크림 들고 6시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아, 그건 근데 그거는 집착의 사인이거든요. 아,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고 나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단순히 좋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네. 맥락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집착이 있었을 거예요. 약간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런 이유에서인지 막상 윌슨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자, 결혼 후에 일론 머스크의 관심은 오로지 일에만 집중을 했고, 그러는 동안에 윌슨과의 사이에서 얻은 첫 아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 진짜? 네. 아이를 잃은 부모는 형용하는 단어조차 없다고 그러잖아요. 맞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아이가 떠난 직후에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자, 아이를 잃고 그 힘든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던 아내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그럼. 그런 상황에 일론 머스크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윌슨, 머리색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 옷 정말 내 취향 아니다. 만약 네가 내 직원이었으면 넌 진작 해고됐어. 이건 망언인데요. 망언이죠. 이거는 안 되는데. 그 아까 보면은 뭐 일정에 간섭하고 옷차림에 간섭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 남을 통제하려는 것에 기저에 깔려있는 건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물이건 애정이건 정말 폭탄 투하하듯이 쏟아붓는 걸 러브바밍이라고 하거든요. 나한테만 상대가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아까 그 청산가리 그 내연녀랑 좀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계속 문자하고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고 그렇죠. 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되고. 항상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런 특성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막상 그래서 쟁취했다 이러면 또 갑자기 내가 어째 그랬냐는 듯이 돌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얻기까지는 계속 어떤 스릴이나 이런 걸 즐기다가 사랑을 쟁취해서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또 그걸 못 견뎌요. 그 안정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불안하지 않으면 그 불안하지 않은 상황을 못 견뎌요. 그 상황 자체가 불안해. 그건 무슨 심리예요? 진짜 무슨 심리야, 이게? 그게 나쁘게 말하면 만족을 모르는 거고 좋게 표현하면 뭐 안주하지 않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뭔가 일을 자꾸 벌리나 봐.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일론 머스크는 첫 번째 아내였던 윌슨과 결혼 8년 만에 헤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본인이 자꾸 알리는 거예요. 온 동네에 뭐 TMI로 SNS를 통해서 자기의 사생활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특이하다. 튀르키예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3살짜리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진짜 특이하다. 특이하다.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원수를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3살짜리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죠? 애 엄마랑 별거 중이라 어쩔 수 없이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관종으로서 뭔가 제가 칭찬받을 일을 SNS에 올린 적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거, 저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올리지 않고 그냥 하더라도 조용히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다 올리는 거잖아요. 이슈 될 만한 것들을.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되네. 뭘까? 그냥 뭔가 이렇게 이슈되고 회자되는 것에 대한 그런 자극적인 반응들에 중독되는 마치 중독된 거 아닐까? 도파민에 중독되지. 그 사랑할 때도 어떤 연인 간의 안정적인 관계에 접어드는 걸 못 견디듯이 그러네. 어떤 이런 자극적인 반응들과 괜찮다. 이런 느낌들이 약간 중독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중독 들어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게 나르시시스트 같아요. 그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들고 나온 저 불 뿜는 기계가 바로 본인이 만든 화염 방사기예요. 자, 저게 잘 팔렸을까요? 팔렸을 것 같아 또. 또 팔렸을 것 같으세요? 이 영상을 SNS에 올리고 딱 닷새 만에 화염 방사기가 완판됩니다. 그래. 아 대단하다. 일단 타고난 사업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그것도 팬덤이 있네요. 계속 그런 것 사주는. 같죠?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해도 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팬들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을 좀 선을 넘을지 말지 약간 불안불안한 게 있는데 그 선만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또 생기기도 하네요. 어쨌든 영향 받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테슬라 주주들은 엄청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주가 폭락하니까. 맞아.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번 사고를 칩니다. 뭐래? 자, 다 같이 한번 보시죠. If somebody's gonna try to blackmail me with advertising, blackmail me with money, go f yourself. But go yourself. Is that clear? Them. 그 세계적인 어떤 기업가들의 이미지가 있잖아. 다들 네. 권위주의적이고. 맞아요. 저는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렇게까지 기회가 보이기 전에 약간 되게 신선했었어요. 네. 저 사람 되게 천진하다. 인간적이다. 신선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뭔가 조금 이제 기행에 가까워지기는 하고 있어서. 맞아. 근데 예.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사고뭉치 회장님이 됐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 사실 저 자리가 저런 자리가 아니죠. 네. 그리고 항상 이게 TPO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People who care about looking good while doing evil.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SNS도 사실 이런 자극, 사람들이 주는 인정, 관심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중독돼 있고 그걸 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일론 머스크가 무너지기 쉬운 그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순간 같아요. 그렇구나. 이 어릴 적에 일론 머스크는 아주 의외로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찌나 말을 안 하는지 부모님이 얘 귀가 안 들리나 걱정을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쉽진 않았겠죠. 따돌림을 좀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얻어맞고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가 됐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내야! 당장 못 일어나! 이렇게 됐고요. 먼저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었구나. 자, 일론이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일론이랑 같이 살던 아버지는 너무나도 엄했고 일론에게 체벌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론의 유년 생활이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뒷이야기를 또 듣고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린 시절에 결핍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을 갈구하는 성향이 된 게 아닌가. 자기 스스로를 계속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그 막대한 차이를 가져오겠죠. 이렇게 어린 일론 머스크가 불안하고 무서울 때마다 도망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책 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SF 소설에 푹 빠져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는 자라면서 그때 접한 상상 속의 이야기들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본인의 전생에 걸쳐서 해왔던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대학 때 쓴 논문이 미래 에너지, 전기 자동차, 로켓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지금 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실행에 옮겨서 사업으로 구체화한 분야들이죠. What are you waiting? Hold me closer. What are you searching? Rain down on me, down like a waterfall. Why are you hiding? Hold me closer. What are you missing? Rain down on me, down like a waterfall. 결국은 또 해냈네요. 결국엔 해냈죠.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대단한 거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로부터 당한 학대나 이런 어린 시절 고통 이런 것들이 양날의 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나 위험에 대한 내성 이런 게 아주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높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저 사람은 포기를 모른다. 좌절을 모른다. 또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죠. 자, 지금도 이 일론 머스크는 한 주에 120시간씩 일하는 워커홀릭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자,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갑부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SNS에 올라오자 일론이 또 한마디를 씁니다. 아니, 저런 게 관종이라는 건데. 되게 무심하게. 별일이를 하나 또 쓰고 가야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멋있던데요? 약간 멋이 있었어. 나 부자 됐는데 별일이네. 되게 무심한 듯.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걸 기대하고 쓰는 거죠. 이런 식의 반응. 근데 저 정도는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근데 지금까지 앞서서 보였던 기행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마저도 사실은 다 그 연결고리겠죠. 그렇지.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또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업가가 됐습니다. 영화 감독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배우는 그 어떤 이제 역할을 맡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이름을 안 쓴대요. 촬영 기간 동안? 그래서 만약에 장성규 씨 하면은 못 들은 척하고 개똥아 이래야지 네 하고 대답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암시하면서 그분한테 어떤 또라이 같은 괴짜 역할을 맡겼더니 이제 촬영장에서 막 책가방 뒤집어 쓰고 진짜로? 다니고 진짜 약간 너무 심하게 몰입을 해서 홍진경 씨가 말씀하신 그 배우가 누구예요? 이 씨예요. 이 씨? 응. 실제 배우예요. 이성민 배우? 이정재 씨. 오징어 게임. 이병헌? 이순재 선생님? 우리 때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평범한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쫄딱 망해가지고 온 가족이 뭐 단칸방에 사는 경우. 근데 이 배우도 그 당시에 살 집은커녕 방 한 칸 구할 돈도 없어서 6 식구가 다 그냥 차에서 지냈대요. 결국 이 배우는 고등학교도 못 마치고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자기 암시를 했대요. 난 잘 나가는 배우가 될 거야. 난 최고의 배우가 될 거야. 급기야는 그 당시에 최고의 프로그램에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 프로가 성공하는 비결은 절 고정 출연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계속 보냈대요.
근데 이제 그 편지를 받은 프로그램 쪽에서 제작진이 답장을 한 거죠. 계속 우리 프로그램을 사랑해주세요. 언젠간 우리 프로그램 출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인사치레로 보낸 답장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이건 캐스팅 약속이다. 그런 인사치레 답장을 캐스팅 약속으로 믿어버린 이 배우가 너무 안쓰럽기도 한데 쥐뿔도 없고 가진 거는 그렇지만 곧 이 프로그램에서 날 부를 거라고 믿으면서 거울을 끼고 살았대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연기를 잘하니? 계속 이런 식으로 주문을 걸고 질문을 하고 자기 암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무명 생활이 진짜로 지독했습니다. 그냥 오디션을 보는 족족 떨어지고 여기저기 뭐 얹혀 살다가 나중에는 친구 집도 아닌 친구 집의 옷장에서 1년을 살았대요. 누울 곳이 없으니까 옷장에서 잠만 잔 거죠.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이 정도면 그냥 멘탈 무너질 만도 한데 이 사람은 종이 하나를 딱 꺼내서 거기다 뭘 막 썼대요. 그리고 그거를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일이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약간 부적 같은 거였나? 자, 그러면 다들 너무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이분한테 직접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짐 캐리. Yeah, I would visualize. I would This is when you were visualize, broken poor. you know, right? Having directors interested in me and people that I respected saying, I like your work or whatever that is, and I would visualize things coming to me that I wanted or whatever. Wing. So didn't you write yourself a check? I heard that Yeah. you did. Is that I true? wrote myself a check for $10 million for acting services rendered, and I dated it Thanksgiving 1995. And I put it in my wallet, and I kept it there, and it deteriorated and stuff. And but then, just before Thanksgiving 1995, I found out that I was going to make $10 million on, I think it was Dumb and Dumber, maybe. Dumb and Dumber, yeah. Yeah. 지독하게 안 풀릴 때도 매일 거울 앞에서 나는 배우야. 나는 아주 유명한 배우야. 라고 자기 주문을 계속 걸었대요. 그 주문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Golden Globe winner, Jim Carrey. Thank you. I am two-time Golden Globe winner, Jim Carrey. When I go to sleep at night, I'm not just a guy going to sleep. I'm two-time Golden Globe winner, Jim Carrey, going to get some well-needed shut-eye. And when I dream, I don't just dream any old dream. I dream about being three-time Golden Globe winning actor Jim Carrey. Because then I would be enough. It would finally be true. And I could stop this terrible search. 오, 멋있네요. 멋있다. 여유가 넘치네요. 여유가 있네. 멋있다. 영화 마스크 다들 보셨어요? 네네. 맞아. 네. 저 표정 CG야 진짜야 싶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표정 연기를 많이 봤는데 그게 다 배우가 되기 위해서 짐 캐리가 매일매일 표정 연습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래요. 짐 캐리 인생 자체가 좀 메소드 연기다. 예. 그러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재석 씨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착한 척을 하고 살았더니 실제로 착해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 결국 그런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기 때문에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성공할 확률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면 정말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금 내가 그걸 확인받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까 이 얘기 시작할 때 들려준 영화 감독님 사연 기억하세요? 네네네. 맨 온 더 문이라는 작품을 찍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촬영하면서 넉 달 동안 자신이 그 캐릭터라고 믿고 살다가 다시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한 달이나 걸렸대요. 근데 그때 짐 캐리는 누구지?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긴 할까? 약간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서 그때 우울증 약이랑 술에 의존하면서 중독 증세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메소드형이나 이런 자기 암시나 주문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하면 안 좋은 방향으로 짐 캐리가 이렇게 우울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골든글로브와 우울증 한 끗 차이인 거죠. 정말 한 끗 차이. Quiet as they sleep, as she walks towards the shore. 자기 암시에 빠진 짐 캐리도 우울증을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다시 행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아이러니하죠? 따지고 보면 자기가 건 주문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다가 다시 그 주문으로 우울증을 극복한 거예요. 내가 현실을 부정하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그 와중에 고립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의견도 듣고 의심이 들 때는 다른 사람한테 확인도 하고 아니 스페이프가 본인이 여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왜 물어볼 생각을 못 했을까? 안 했을까? 네네. 해줘도 안 믿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 SNS와 아주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돈이 많은 남자 페이땡북 CEO죠.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It is really good to be in person with all of you. It has been quite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심리 키워드 질투. 네. 저커버그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뭐 200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질투할 일이 있나? 이 사람은 질투를 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쵸. 질투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이. 왠지 질투를 받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 첫 장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로펌 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고 밖엔 유리창을 통해 양복을 빼입은 사람들이 회의실 안쪽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는 바로 저커버그.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저커버그가 변호사에게 오늘 미팅 장소는 꼭 통유리 회의실로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다 보이게. 공개는. 왜 그러지? 그 형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협상 자리엔 꼭 한 명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뭔가 협박을 받고 있나?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밖에 있던 한 남자가 회의실로 들어옵니다. 근데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키가 무려 196cm. 버그의 남자는 저커버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땡북 정말 놀랍더라. 아주 혁신적이던데? 근데 그거 다 우리 아이디어로 시작된 거잖아. 이 남자의 이름은 카메론 윙클보스. 저커버그의 대학교 선배였죠. 대학교는 어디였느냐? 바로 하버드. 두 사람의 악연이 시작된 건 2003년 가을. 당시 저커버그는 하버드에서 가장 핫하는 인물이었대요.
왜냐? 바로 이 사이트 때문인데요. 페이스매시? 이 사이트의 이름은 페이스매시. 이 하버드 교내 버전의 이상형 월드컵. 그렇구나. 두 명의 사진을 띄워놓고 누가 더 섹시하다, 외모가 더 내 취향이다 하는 쪽을 클릭하는 일종의 외모 품평이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2만 명의 학생이 접속을 해서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이트가 더 놀라운 건 하버드에 다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의 사진이 올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 진짜. 본인의 동의가 있었을까? 그러게 자발적으로 올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느낌에. 저커버그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 학교 전산망을 해킹해서 학생들 사진을 몰래 빼냈던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을 한 거죠. 학교 측은 저커버그를 징계회에 회부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저커버그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유명해지기도 했죠. 오, 그랬겠네요. 자, 이때 두 명의 학교 선배가 그를 찾아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둘 다 키가 190cm가 넘습니다. 네. 이름하여 윙클보스 형제예요. 윙클보스. 이 쌍둥이 형제는 저커버그를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저커버그, 우리랑 같이 커뮤니티 하나 만들어보지 않을래? 철저하게 하버드 학생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정말 하버드인들만 가려받는 게 가능할까? 하버드 메일 주소 있잖아. 그걸로 등록하게 하면 되지. 사실 저커버그는 페이스매시를 만들기 전에도 소셜 네트워킹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의 제안을 수락했죠. 커뮤니티 개발에 대해 열심히 아이디어를 주고받습니다. 3개월 동안 메일을 무려 50통이나 주고받았어요. 근데 뭔가 보여줘야 할 때가 지나도 어찌된 일인지 나오는 결과물이 없었대요.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왠지 저커버그가 우리 피하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넉 달의 시간이 지나고 쌍둥이 형제는 교내 캠퍼스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읽게 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약 일주일간의 코딩 끝에 지난 수요일 오후 더 페이땡북.com을 개설했습니다. 그는 오늘까지 900명의 학생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들만이 관심사에 따라 사람들을 검색해 친구와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하버드 메일 주소 있잖아. 그걸로 등록하게 하면 되지. 가로챘네. 더 페이땡북은 출시하자마자 하버드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와, 대박. 그러자 저커버그는 가입 대상 범위를 넓혔어요. 스탠퍼드, 컬럼비아,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 학생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확장한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이 쌍둥이 형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국 소송을 겁니다. 걸만하지. 그 사이 더 페이땡북은 더자를 떼고 더 승승장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페이땡북이 됐고 저커버그도 세계적인 CEO로 거듭나죠. 저커버그는 자신이 만든 페이땡북은 쌍둥이 형제의 아이디어와는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쌍둥이 형제가 말한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접은 거야. 따로 연락 못해서 미안해. 4년이 흐른 2008년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열린 거예요. 저커버그가 변호사에게 미리 요청한 두 가지. 뭔지 기억하시죠? 네네. 통유리 회의실을 잡아줄 것과 쌍둥이 중 한 명만 들어오게 할 것. 조정 결과 저커버그는 쌍둥이 형제에게 6,500만 달러, 한화로 약 85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훔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실력, 노력,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나의 무능력을 저런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심리가 바로 이렇게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저런 행동이어서 특히나 이제 저커버그처럼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뭐 쌍둥이 형제나 누가 생각했다 이런
그러면 엄청난 자괴감, 또 질투심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못 받아들여서 결국 저런 행동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저커버그는 한마디로 엄친아였어요. 당연히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고 야구, 펜싱, 뭐 못하는 운동 없어요. 근데 마크 저커버그가 집안도 좋아요. 치과 의사 아버지, 정신과 의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일찍부터 저커버그에게 컴퓨터 개인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겨우 12살에 저커버그가 아버지에게 엄청난 선물을 합니다. One of the first things he did build for us was an interoperatory communication system called ZuckNet, which allowed the different operatories and the front desk to communicate through the office, which for its time in 회사 메신저 1996, 같은 and 거구나. considering Mark was 12 그렇죠. at the time, was a 12살에? pretty dramatic thing then. 당시 저커버그네 집 1층에 아버지 치과가 있었대요. 매일 이런 풍경이 펼쳐졌죠. 다음 2,000원 환자 들어갑니다. 2,000원 환자. 뭐 이런 거. 환자가 도착하면 매번 접수 직원이 맨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던 거예요. 맞아. 그걸 유심히 본 저커버그가 데스크에서 접수를 받으면 진료실 모니터에 환자 이름이 뜨는 인트라넷을 만든 거죠. 겨우 12살에. 대단하다. 저커버그는 쭉 계속 실패 없이 잘 나갑니다. 결국 하버드에 진학했죠. Reporting that there is an email from Harvard. Is that correct? Yeah. Yay. What? I got accepted. Are you serious? All right! Yes! Great! 야, 근데 이런 사람이 질투심을 갖는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게. 네. 이런 최고의 천재 수재가. 자기가 최고인데. 질투심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 오히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서 뭔가 위협을 받으면 그 질투나 열등감을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우월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남보다 우월해야 자존감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하버드를 나오고 어린 시절부터 저렇게 천재 소리를 들었으면 그러면 계속 저커버그는 아마 항상 남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항상 천재 소리를 안 들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에서 나보다 앞선 사람은 못 참는 거죠. 저커버그 앞에 엄청나게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바로 SNS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인별그램. 출시 18개월 만에 사용자 3천만 명을 확보하며 모바일 앱으로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웁니다. 이러다 인별그램이 페이탱북을 앞설지도 몰라. 이런 생각 당연히 했을 그럴 수 거예요. 있죠. 당연하죠. 실제로 앞서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인별그램만 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요? You've closed the Instagram acquisition. Yeah, I'm Can you excited talk about it now? Why did you do it, and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되게 짜릿했겠다. Yeah, so Instagram is great. We have this list of cool things that we could do, but then there's this question of, okay, well, we can help them grow. So eventually I just brought up the idea to Kevin, hey, maybe we should just join and become one company, and we can do a lot of these things really quickly. And then we decided to do it. 자, 무려 10억 달러, 하나 약 1조 2천억 원을 주고 인별그램을 인수해버린 겁니다. 이후에도 저커버그는 페이탱북에 위협이 될 만한 기업은 가능한 모조리 인수를 해버렸어요. 만약 인수를 못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학생에게 공격받은 장애인 교사 틱땡 챌린지 때문 루이지애나주의 한 고등학생이 장애인 교사를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학생의 예고 없던 행동이 틱땡의 선생님 한 대 치기 챌린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기사가 나가도록 저커버그가 돈을 썼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근데 뭐 없는 사실을 꾸며낸 건 아니고 어차피 신문에 날 일인 것 같아. 이건 좀 심각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가 질투란 감정 너무 잘 아니까 이 SNS가 질투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질투를 먹고 사는 SNS를 개발한 게 아닐까? 기본적으로 질투라는 게 혼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고 꼭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관계에서 비롯되는 감정이잖아요. 저커버그가 그 사람 대인관계에도 관심이 많고 실제로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았대요. 외부에서는 항상 천재로 이제 통하지만 자기 안에는 열등감이나 질투심에 좀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다스릴지를 또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를 이제 좀 고민하다가 그 안에서 길을 찾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질투심이 저커버그를 움직이는 동력인 게 아닌가 싶어요. 아빠가 되면서 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들려요. 딸이 태어났을 땐 자신의 회사 지분 99%, 하나로 약 50조 원이 넘는 돈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대요.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네가 자라기를 바란다. 50몇 조의 유산 대신 더 나은 세상을 딸에게 상속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야, 이거는 박수 칠 일이네. 자, 미국 워싱턴의 한 공원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 있는데 그중에는 들소뿔이 달린 기이한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얼굴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국기를 페인팅한 남자도 보이는데요. 제사장 샤먼이라고 불리던 그 남자는 한 손에 창까지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갑시다! 나라를 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샤먼을 비롯한 수천 명의 군중은 깃발을 흔들며 어딘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면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무기는? 무기? 수제폭탄 11개랑 돌격소총, 권총 각각 한정씩 트럭에 실어서 근처에 주차해놨습니다. 시에 도착을 하고 샤먼은 에잇!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죠.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순간 안에서 총소리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샤먼이구나. 완전 선동가네. 경찰이 밀렸어. 오, 따라 올라가. 야. 의회 내부까지. Judge Lambert recently ruled that Chansley is too 총이다. 이제 막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자, 2021년 1월 6일에 벌어진 미국 의회 난입 사건. 이날은 바로 현직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짓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로 쳐들어가서 의사당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자, 결국에는 주 방위군들이 투입되고 나서야 간신히 진압이 됐지만 진압 과정에서 무려 5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건 바로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확인하시죠. President Donald J. Trump. 이번에도 또 선거를 준비하고 있죠. I know that everyone here will soon be marching over to the Capitol building to peacefully and patriotically make your voices heard. And we got to get rid of the weak Congress people, the ones that aren't any good. We got to get rid of them. We got to get rid. 이거를 나약한 의회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 이 선거운동, 선거 유세를 할 당시만 해도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었겠죠. 자, 하지만 재선에 실패한 상황이었고 임기만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연설을 한 거죠. 한마디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 왜냐? 당시 대통령 선거가 역대급 부정선거였기 때문이다. 그날 저기 모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이자 흑막의 협잡꾼이라고 평가받는 인물, 정치 컨설턴트이자 로비스트 로저 스톤입니다. You have nothing. This proves nothing. That's what you told Mueller, right? You have nothing. 대통령 선거가 있기 2달 전 로저 스톤이 한 말을 함께 들어보시죠. But I still honestly believe in my heart that if only voters who are entitled to legally vote because they are citizens vote, and they vote once, Donald Trump will be elected president. The president's authority in the Insurrection Act and in his ability to impose martial law, if there's widespread treaty, he will have the authority to arrest Zuckerberg, to arrest Tim Cook. We can prove voter fraud in the absentees right now. 선거 2달 전에 로저 스톤이 바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심지어 로저 스톤은 이런 주장까지 펼칩니다. 지금 뭐 북한 배가 불법 투표용지를 공수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이후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송만 무려 50여 건이 진행이 됐는데 수개월에 걸친 재판 결과 트럼프 측의 이런 주장은 단 한 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계속 저렇게 내지르는 게 이게 효과가 있나요?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낙선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죠. 특히나 투표용지를 나르는데 북한이 개입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편으로 저런 것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상대편은 그런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국익을 해치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런 메시지를 심어주는 얘기가 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로저 스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수많은 군중들을 충성스럽게 만들었을까요? 로저 스톤이 초등학생 때로 돌아갑니다. 학교에서 대통령 모의 선거가 있었어요. 자, 당시에는 닉슨과 존 F 케네디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로저 스톤은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땐 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었을 때네요. 자,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닉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필살기를 던집니다. 리처드 닉슨이 당선되면 우리 토요일에도 학교에 나와야 된대. 그 말은 삽시간에 쫙 퍼졌고요. 모의 선거에서 케네디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로저 스톤이 깨달은 거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먹히는구나. 그리고 어른이 된 뒤에 정치 컨설턴트와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로저 스톤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트럼프.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갑부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만납니다. 트럼프를 딱 처음 봤을 때부터 필이 딱 꽂혔대요. 기수가 명말을 발견한 기분이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제안합니다. 트럼프, 대권 도전할 생각 없어? 난 관심 없어. 돈 벌어야지 대통령은 무슨. 그래요? 자, 로저 스톤은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1999년이 되던 해에 트럼프는 대통령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당대 가장 핫한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바로 레리 킹 쇼였어요. Do we know that whole story? I am not one of those who saw the motion picture. But he's certainly checking the water. Is that a fair? 이 레리 킹 쇼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트럼프의 출연을 앞두고 온갖 연출을 동원해서 진행자였던 레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레리에게 꼭 좀 전해주세요. 트럼프한테 그 질문을 꼭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라저 스톤은 레리에게 이 질문을 부탁했습니다. 젊었다. Do you have a vice presidential candidate in mind? Do you have a vice presidential candidate in mind? Well, I really haven't gotten quite there yet. It's about, it's just, you Oprah, I love Oprah. Oprah would always Oprah be my Winfrey? first choice. Oprah. Oprah, your competitor, right? Your No, competitor. Oprah's competitor You know with what? no She's. one. I'll tell you, she's really a great woman. She is a terrific woman. She's somebody that's very special. I have not even thought about it. I guess we'll see. We'll see. Maybe that's part of the whole process. Welcome, Leonardo DiCaprio. 저 질문에 대한 답도 라저 스톤이 트럼프에게 이미 정해줬습니다. 왜? 저게 왜요? 자, 여기서 라저 스톤이 늘 강조했던 라저 스톤 법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정치에서 잘못된 것보다 더 나쁜 건 바로 따분한 것이다. 지루한 것이다. 헛소리를 해도 좋고 거짓말을 해도 좋으니 일단은 재밌는 이슈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고 무명보다는 악명이 낫다는 게 라저 스톤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 그렇죠. 그 당시에 미국에서 오프라 윈프리의 인기는 정말 엄청났거든요. 그럼요. 그런 사람을 부통령으로 뽑고 싶다고 하니까 뭐 신문이나 텔레비전 너나 할 거 없이 온통 도널드 트럼프의 얘기로 도배가 됐던 거죠. 이슈가 많이 됐겠네요. 굉장한 이슈가 진짜 됐죠. 지략가다. 그렇죠. 자, 그리고 대중들의 기억 속에 한 가지 사실이 콕 하고 박히게 됩니다. 부동산 재벌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도 있대. 그런데 부통령이 오프라 윈프리래. 그럼 이렇게 관심을 끌어놨어요. 네네. 어떻게든. 네. 그럼 바로 다음 대선에 출마를 했습니까, 트럼프가? 바로 다음 대선에 출마를 안 했죠. 2015년이 돼서야 공식적으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am officiall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going to make our country great again. 왜 이렇게 늦게 나왔지? 거의 70이 다 된 나이죠. 네. 자, 상대 후보는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힐러리였네. 정치 신인이었던 트럼프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막강한 후보였습니다. 일단은 배우자가 대통령을 했던 분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출마를 선언하고 얼마 안 돼서 트럼프가 아주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When Mexico sends its people, they're not sending their best. They're not sending you. They're not sending you. They're sending people that have lots of problems, and they're bringing those problems with us. 전형적인 갈라치기죠. 네.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and some, I assume, are good people. 트럼프의 편이었던 공화당 당 내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히스패닉 인구가 백인 다음으로 많아요.
totaling nearly 61 million in 2019, according to the Census Bureau. Now, Latinos make up about 18.5% of the American population, even more when you look at younger. 게다가 이 히스패닉 인구가 정치 참여도 굉장히 활발한 편이라서 2016년 당시에 어떤 얘기까지 돌았냐면 미국 대선의 키는 히스패닉이 잡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놓고 이 히스패닉 인구를 완전히 적으로 돌려버린 거죠. 이것도 라저 스톤의 전략인 거 아니었어요? 라저 스톤의 전략일까요?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이 또한 역시 라저 스톤의 전략이었습니다. 아, 시킨 거구나. 침묵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내 편을 더욱 충성스러운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걸 위해서 라저 스톤이 자주 사용하던 전략. 분명한 땡땡을 만든다. 분명한 적을 만든다였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 경제가 여러모로 좀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네. 미국 내에 이제 공장들이 진작에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로 많이 옮겨갔고 국내에서는 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돌아갔겠죠. Michigan has lost nearly 300,000 manufacturing jobs since 2000. Just the fact that he's bringing or trying to stop jobs going out of the country, I feel that's a big opportunity for Americans. The economic agenda can be summed up with three very beautiful words. Jobs, jobs, jobs. We're bringing our jobs back.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정치인 중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가려운 데를 속 시원하게 긁어준 거죠. 그리고 라저 스톤의 법칙 중에 또 하나. 아무것도 인정하지 마라. 죄다 부인하라. 그리고 역습하라. 자, 대선 기간에 녹취록 하나가 공개가 됩니다. 네. 어떤 녹취록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I moved on her, actually. You know, she was down in Palm Beach. I moved on her, and I failed. I'll admit it. Whoa. I did try and she was married. Huge news there. And all of a sudden, I see her. She's now got the big phony and everything. She's totally changed her look. You are a pig. You gotta get the thumbs up. Can't be too happy. Maybe it's a different one. Better not be the publicist. No, it's her. Yeah, that's her, with the gold. I gotta use some Tic Tac. 와, 이 말도 안 되는 음담 패설이 공개되자 30여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지를 공개 철회하고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때 트럼프는 어떻게 했을까요? 대선 토론이에요. I'm not proud of it. I apologize to my family. I apologize to the American people. 일단 인정했네요. 사과했네. 인정했네요. 아까 인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지 말라, 부인하라, 역습하라. 그렇지. 로저 스톤의 원칙이 깨졌는데? 자, 녹취록이 터진 날은 사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2차 토론의 이틀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고서는 피할 길이 없었겠죠. 대신에 여기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Presidential debate from Washington University in Right St. there Louis. next to Donald Trump. After the last debate, I asked her what she would do if Donald Trump brought up her husband's past. If you look at Bill Clinton, 아, 맞네. 빌 클린턴이. far worse, minor words, and his was action. His was what he's done to women. There's never been anybody in the history of politics. 빌 클린턴 누군지 다들 너무 잘 아시죠? 루인스키. 네네. I did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that woman, Miss Lewinsky. Indeed, I did have a relationship with Miss Lewinsky that was not appropriate. In fact, it was wrong. 이 음담 패설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22년 전에 제기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스캔들을 다시
소환시킨 거예요. 대박이다. 그날 라저 스톤은 빌 클린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그날 그 토론회장에 방청객으로 데려와서 힐러리의 두 눈앞에 앉혀 세운 겁니다. It's minor words, and his was action. His was what he's done to women. There's never been anybody in the history of politics. 결과는 엄청났는데요. 네. He's not.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음담 패설은 국민들로부터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상대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정말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했을지 함께 보시죠. She doesn't have the strength or the stamina to make America great again. Believe me. 스태미너를 건드렸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한술 더 떠서 힐러리가 발작 증세를 보였다면서 증거 영상을 찾아 퍼뜨리는데요. 어떤 발작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건지 확인하시죠. Tout raflé. Depuis plusieurs mois, la santé d'Hillary Clinton est le sujet de ses détracteurs. What on earth could be the reason behind Hillary Clinton's bizarre behavior? 그냥 리듬 타시는 거 아닌가? Weird seizures, psychotic facial tics. Alors, c'est cauchemardesque. 잘 모르겠네. 사실 문제가 된 영상의 앞 상황을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You are so indefatigable. I do admire that about you, Dan. I really do. What was your reaction when you heard that President Obama was going to endorse you? It was great. It was great. I mean, endorsement in every way, and I was very proud of it. 아 그러네. 장난이네.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래.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몇 명의 기자들이 갑자기 확 한 번에 그렇지. 한꺼번에 한 명씩 이게 이거지. 약간은 이해가 되시죠, 맥락이.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의 속성이라는 게 바로 잡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감추려는 음모가 있을 거야라고 더 믿게 되는 이런 특성이 있죠. 트럼프 캠프가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 지지자들이 알아서 그 얘기를 부풀리고 확산시키고. 퍼다 나르고. 자,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렇게 트럼프와 라저 스톤은 군중 심리를 움직이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결국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결국 2016년 미국 대선은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대 역사상 가장 비열한 대통령 선거전. 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 라저 스톤이 체포됩니다. 공무집행 방해, 허위 진술 등 7개의 혐의로 징역 최고 9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정말 끔찍한 판결이다. 결국 9년에서 3년 4개월형으로 감형이 됐고요. 그마저도 수감되기 직전에 대통령 찬스 제대로 써서 특별 사면 땅땅땅. 자, 그리고 이제 라저 스톤이 풀려나고 4개월 뒤 치러진 대선에서 라저 스톤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소문을 퍼뜨리고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거였죠. Because it's not true. Evidence, proof, evidence, false. We can prove voter fraud in the absentees right now. And we got to get rid of the weak Congress people, the ones that aren't any good. The police are now running back into the Capitol building. 그 가짜 뉴스 그 너튜브 작동 원리랑 로저 스톤 전략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든 클릭 수만 유도해서
돈만 벌려는 그런 심산이라면 로저 스톤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슈 만들고 네. 그래서 빠져나가고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로저 스톤이 했던 유명한 말 한마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색 선전과 돈만 있으면 미키마우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축구 감독 알렉스 퍼거슨입니다. 아, 퍼거슨 감독. His watch and no danger of the hairdryer treatment, but there's no mistake. 다들 퍼거슨 감독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맨유 감독님 아니셨어요? 그렇죠. 맨유 감독으로 오랫동안. 박지성 선수가 있으실 때.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성기를 이끌었던. 네네. 많은 사람들이 퍼거슨 감독을 부를 때 퍼거슨 경이라고 부릅니다. United had reclaimed the European Cup on the late Sir Matt Busby's first term. Following in his footsteps all the way to the palace, arise Sir Alex. 퍼거슨이 합류하기 전에 이 팀은 항상 만년 꼴찌에서 두 번째. 진짜? 성적이 그 정도로 굉장히 부진했던 팀이었는데 이 퍼거슨호가 된 후에 리그 우승만 무려 13번. 이야, 대박이다. 27년 동안 우승 트로피를 총 38개나 받은. 아니, 근데 그런 퍼거슨 감독 별명이 왜 헤어 드라이어입니까? 궁금하시죠? 예.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Running the stadium. The send-off. 아, 열정이 엄청나시구나. Fired in spectacularly off the post, and then of course Cristiano Ronaldo. 퍼거슨 감독은 선수들이 못하면 굉장히 심하게 호통을 치곤 하는데 이 쉴 새 없이 열을 뿜어내는 바람에 마치 헤어드라이어를 킨 것처럼 선수들 머리카락이 날린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헤어드라이어. 대박이다. 진짜 열정적이신가 보다. 대충 뭐라고 이렇게 열변을 뿜어대냐면요. 야! 우리 할머니도 너무 안 빠르겠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3년이나 뛴 새끼 그딴 공 하나 못 받아!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선수들의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로 열기를 뿜어내는 거죠. 그런 말을 정말 마치 섬광탄처럼 쉴 새 없이 쏘아붙이는데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는, 특히 또 한국에서는 조금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팽배해져 있는 뭐 강날두라고 했었잖아요. 강날두라고 했었죠. 지금은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천하의 호날두도 어릴 때 이 퍼거슨 감독에게 헤어드라이어를 당하고 펑펑 오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네네. 말만 심하면 다행인데 가끔은 나를 향해서 물통도 날라오고 신발도 날아오고 심하면 의자까지도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퍼거슨 감독이 선수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다고 해요. 나를 넘어서는 놈들은 다 죽는다. 그 무슨 약간 말이야? 하극상은 안 된다 이거지. 나한테 대들지 말아라. 아, 그런 거? 내가 왕이다. 내가 썰이다. 왕. 내가 경이다. 내가 정해놓은 이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러네. 그 당시 맨유에서 가장 잘 나가던 선수, 스타 플레이어. 루니? 베컴. 루니, 베컴. 그 당시에 라이언 긱스 선수. 아, 긱스! 맞아. 데이비드 베컴 선수. 맞아. 이 둘을 특히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 옆에서 그 광경을 직접 지켜본 영국의 스포츠 기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Hi Sue, how are you? Yeah, how are you? You must be young. Yeah, you come all the way from Korea. Well, Ryan Giggs told me, actually, with David Beckham, he was slightly older than Beckham, when he was coming through with Beckham, actually, those two probably were criticised more by Ferguson than any other player. Because they were superstars, Giggs would say to me that sometimes he would sit there thinking, why is he
Why is he shouting at us? Why is he shouting at us? But later, he realised that the reason Ferguson was doing it was to send a message to the other players. That message being, if I can shout at these two, who are the two most famous players in the team, if I can shout at those two, then I can definitely shout at you. He was getting it, and Beckham was getting it, just to make sure that all the others were kept in line. Ferguson was very famous for always knowing where his players were away from the field, what they were doing, who they were with, how late they were staying up. 그게 다 체크가 돼요? Which bars they were drinking in, which restaurants they were going to. Control was everything to Alex Ferguson. 퍼거슨 감독 시절의 맨유는 그야말로 금지령 천국이었습니다. 금지령. 금지령 하나. 목토시 착용 금지. 축구 선수들 훈련 받을 때 추우면은 목에 토시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퍼거슨 감독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라면 차가운 칼바람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이유였대요. 너무 당혹스럽죠? 당혹스럽네요. 진짜? 화려한 축구화 착용 금지, 23살 밑으로는 스포츠카 금지, 경기 끝나고 파티 참석 금지. 자, 게다가 신입이 들어오면 고정 질문이 3가지가 있었는데 여자친구 있는지, 만나는 여자 있는지. 정답. 자네 여자친구 있나?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지. 그렇죠. 자, 2번째. 그럼 얼마나 오래 교제했지? 왜? 3번째. 약혼은 했나? 자, 이런 것까지 물어보니까 선수들하고 안 부딪혔을 리가 없어요. 그러게. 그리고 아까 저희가 가장 큰 피해자 누구라고 했었죠? 베컴, 긱스. 그렇죠. 베컴과 긱스, 그 가운데 데이비드 베컴. 자, 사진을 한번 보시죠. 멋있어. 자, 원래 베컴은 이렇게 치렁치렁한 금발이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 기억나. 삭발했잖아. 이렇게 삭발을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습마저 멋있어도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 데이비드 베컴의 삭발 사진이 영국 신문 일면에 쫙 깔려요. 베컴이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변신을 했냐? 자, 실은 원래 삭발 전에 한 머리가 바로 이 머리. 모이칸 스타일이었던 그러네요. 거죠. 근데 퍼거슨 감독이 이 머리 스타일을 보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우, 싫어하죠. 너무 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이 데이비드 베컴이 비닐을 쓰고 다녔대요. 아하. 비닐을 쓰고 안 걸리려고. 그러다가 걸렸구나. 결국에는 경기를 하려면 비닐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걸리지. 경기 당일날 딱 걸리고 만 거예요. 당장 가서 그 머리 다 밀고 와. 그 말을 들은 데이비드 베컴이 바로 화장실로 가서 머리카락을 빡빡 밀어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그렇죠. 퍼거슨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퍼거슨 감독이 유독 베컴에게 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컴이 워낙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겠어. 맞아요. 그리고 한참 빅토리아랑 막 연애할 때라 엄청 또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자,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와 아이돌의 만남. 뭐 기자분부터 해서 파파라치들이 얼마나 쫓아다녔겠습니까, 정말. 그러다가 2003년도 FA컵 경기에서 맨유가 아스날에게 패배를 하자 그 화가 베컴에게 쏟아집니다. 너는 아스날 애들한테 완전히 졌어. 분노를 쏟아낸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베컴이 퍼거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감독님은 아스널 감독에게 지셨죠? 제대로 한 방 먹인 거예요. 와, 이거 무섭다. 미쳤다.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한 거죠. 야, 이건 전쟁이다. 이 말을 들은 퍼거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 아니지.
굉장히 극도의 흥분 상태를 보이면서 옆에 있던 축구화를 빵 걷어찬 거야. 자, 그런데 그게 그만 베컴의 이마에 날아와서 팍 꽂혀버려. 웬일이야. 꼬맸네. 네, 지금 눈썹 윗부분에 꼬맨 거 보이시죠? 베컴의 이마가 찢어졌고 이 베컴과 퍼거슨의 관계도 완전히 찢어집니다. 자, 그 해에 베컴은 퍼거슨 감독을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잡진 않았어요? 퍼거슨이 그래도 이거는 뭐 이거고 그래도 베컴 있어야 돼 이렇게 막 잡진 않았을까요? 퍼거슨 감독의 철칙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여도 팀의 분위기를 해친다 싶으면 무조건 아웃. 퍼거슨의 통제에 과한 면이 물론 있지만 예측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튀고 기강을 해치고 또 대들고 이런 통제에 방해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이게 다른 선수들한테 미칠 심리적인 영향도 고려를 하고 하는 행동 같아서 전략적인 통제로도 보여요. 퍼거슨은 심리전의 대가라고도 불렸어요. 한 선수가 운동장을 달리고 있어요. 워낙에 욕심이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경기에서 뛸 수 있을 날만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때 퍼거슨 감독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아 보이네. 그러면 그 선수 입장에서는 희망이지, 희망. 희망이 보이겠죠. 예. 드디어 됐다. 감독님이 드디어 나를 출전시키려나 보다. 그렇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선발 라인업에 이 선수의 이름은 없었어요. 이건 희망 고문인데. 왜지? 그런데 며칠 뒤에 퍼거슨 감독이 다시 그 선수에게로 옵니다. 오늘은 컨디션 어때? 그랬더니 이 선수가 답을 하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정말 나를 출전시키려나 보다. 그렇지.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퍼거슨 감독은 그날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가 됐어요. 결국 감독님! 왜 제 컨디션을 그렇게 체크하면서 절 내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못 믿었습니까? 퍼거슨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번 경기 한번 뛰어볼 텐가? 우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제서야 그 선수를 경기에 내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선수는 복귀전에 들어서자마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모아서 빵!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축구 영웅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이 일에 대해서 훗날 본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퍼거슨 감독이 정말 나의 이런 심리를 읽고 있었다면 나는 그가 진정 천재라고 생각한다. 심리전의 대가답죠. 자, 그런데 퍼거슨 감독은 선수들만 이렇게 컨트롤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인터뷰한 이한 기자님, 아까 만나보셨죠, 영상으로? 기자분들까지? 맨유 선수 한 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가 기자회견장에 출입을 금지당했대요. And then got an email from my sports editor, and I was like, wow, he just absolutely tore me to pieces. I think you're rude. I think you're arrogant. I don't want you. So at the very least, I need to try to put my point of view across. So I wrote back and asked for a meeting. He just, I mean, I suppose in a way, it wasn't the hairdryer, he wasn't screaming at me, but he just said, this is what I don't like, this is what I don't like, this is what I don't like, this is what I don't like. He said, welcome back to my Friday press conferences. I said, thank you very much. Then he banned me again about a month later. 기자들, 내 선수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그렇지. 내 새끼들 건드리지 마자. 네네. 자, 이렇게 가차없이 굴지만 이한 기자는 퍼거슨 감독을 그래도 존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15년을 한 팀에서 함께 동고동락한 베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퍼거슨 감독은 내가 경험한 최고의 감독을 넘어 11살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도착한 순간부터 떠난 날까지 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 퍼거슨 감독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혼이 났던 선수들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퍼거슨 감독에게 헤어드라이어를 당하는 거를 명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It's a thank you to Manchester United. You have been the most fantastic experience of my life. Thank you. Let's hear it for Sir Alex Ferguson. 그러자 지금의 맨유 감독인 텐 하그에게 퍼거슨이 한 가지 조언을 건넸다고 합니다. 자네, 맨유를 반드시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네. 사실 퍼거슨 감독은 늘 자기 팀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네요. 정말. 자, 인기 없는 팀을 맡았을 때는 관중이 없어서 선수들 사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을 했었고 직접 확성기를 들고 홍보를 다니기까지 했어요. 자, 경기 당일에 눈이 쌓여 있으면 선수들이 뛰기 힘들까 봐 아침 일찍 와서 직접 삽을 들고 눈을 치우는 감독이었다고 해요. 최고다. 대단한 거죠. 최고네. 자, 그러다가 이제 선을 넘으면 막 폭발하고 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해도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로 2번 이상 비난하지 않는다. 멋있다. 그리고 70명이나 되는 선수들은 물론이고 구단, 프런트 직원들까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으로 기억을 한다. 그리고 기자들이든 누구든 남들 앞에서 내 선수들 절대 욕하지 않는다. 최고의 리더다. 자, 그런데 이제 1983년에 딱 한 번 TV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오늘 경기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기고도 경기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 날 스스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그러니까 퍼거슨은 통제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는 리더로서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존경을 살 수밖에 없는 행동이죠. 참 어른이다. 진짜.